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신용 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변함없이 역대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당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멀리는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전략을 성공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밖 비중도 사상 최고인 35.6%로 늘었습니다. 4차 유행 속에 휴가철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무관중 속에 세계 정상급 인사도 20여 명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회식 연출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임되고 선수촌에서는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행적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여러 언론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고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언론인 16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한복판에서 열리는 세상에 없던 올림픽, 도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흥과 극복을 내걸었지만 세계는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리우올림픽 폐회식에 슈퍼마리오로 등장한 아베 당시 일본 총리. 그때만 해도 이런 올림픽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미뤄졌고 그마저도 관중 없이 반쪽으로 치러지는 무늬만 지구촌 축제. 57년 전 패전국 일본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었던 달콤한 올림픽은 이번엔 국민 70%가 반대하는 냉담한 분위기에서 치러집니다. IOC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긴 증표가 되길 바란다지만 시선은 그저 위태롭기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느덧 개막입니다. 이곳 올림픽 미디어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취재진으로 이미 북새통입니다. 마스크를 썼다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 205개 나라 난민팀까지 도쿄 폭염 아래 33개 종목에서 금메달 339개가 주인을 기다립니다. 우리 태극전사도 금메달 7개, 종합 10위 달성을 목표로 달립니다. 5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하는 세계 최강 양궁을 필두로 태권도와 사격, 펜싱이 몰려있는 개막 이튿날이 골든데이입니다. 면역력이 실력이라는 말처럼 이번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히 뛰고 돌아가는 게 관건입니다. 17일의 열전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다음 달 8일 폐막할 땐 바이러스를 꺾었다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지 인류의 거대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의 연출을 맡은 책임자가 과거 유대인 대학살을 희화화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해임됐습니다. 올림픽 관계자가 과거 행적으로 해임되거나 중도 사퇴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올림픽이 총체적으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개폐막식 연출 담당자 고바야시 켄타로가 1998년 2인조 개그 콤비로 활동하던 시절 만들어진 콩티 영상입니다.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ユダヤ人大量惨殺ごっこやろうって言った時のな。유대인 학살 문제를 콩트 소재로 삼고 놀이 대상으로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23년 전 일이라 묻힐 뻔했지만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며 역사적 사실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대계 국제인권단체도 성명을 내고 고바야시가 올림픽 관계자로 일하는 건 학살된 600만 유대인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은 결국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自身の講演で過去に歴史上の痛ましい事実を揶揄するセリフを使用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
東京2020組織委員会はこれを受けまして本日小林氏を解任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개막 하루 전 나온 조직위원회의 전격적인 해임 결정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これはやはり外交上の問題もいろいろ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から早急に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解任という運びになりました。 고바야시를 포함해 올림픽 관계자가 과거 행적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해임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2월 모리 요시로 당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중도 낙마했고 3월엔 개폐회식 총괄 감독 사사키 히로시가 여성 연예인을 돼지로 분장시켜 개막식 무대에 올리자고 했다가 사임했습니다. 개회식 음악 감독을 맡았던 오야마다 게이고도 학창 시절 장애인 친구에게 저지른 폭력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 속 올림픽이라는 우려 속에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도쿄올림픽. 대회 관계자들의 비뚤어진 가치관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도쿄 올림픽이지만 올림픽 성화가 출발한 곳 그리고 첫 경기가 열린 곳 모두 도쿄가 아닌 후쿠시마였습니다. 그만큼 올림픽을 최악의 원전 사고를 이겨낸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던 일본의 구상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성화. 이번 올림픽 공식 첫 경기 역시 후쿠시마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는 최악의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復興が進んだ日本の姿を力強く発信をする機会になると思います。 정작 후쿠시마에서는 올림픽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중 없이 경기가 열리면서 시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경기장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아즈마구장에서는 일본과 멕시코의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응원의 함성이 사라진 경기장은 올림픽을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방역 대책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 온 선수들에게 먼 발치에서 손을 흔드는 것이 고작입니다. 自粛とかなかったら結構みんなそうそして多分見に行けたりとかもしたと思うけど感じない感じてないなんだか삿포게だね 과연 부흥을 이룬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やっぱり風評被害とかもまだ未だに残ってますし、そういった苦労している方々のやっぱり声をしっかり聞いてもらって 원전 사고 이후 10년. 올림픽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길 기대했지만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復興という言葉は全然ピンとこないですね。早く終わってほしいような感じ。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 전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 지사 측의 공세에 이 전 대표 측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적통 후보 흔들기라고 맞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 후퇴 지적을 받았던 기본소득 정책의 재정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한 해 200만 원, 나머지 전 국민에는 100만 원씩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는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한 증거 자료가 있다며 투명하지 않은 안개 속 정치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재명 캠프 측도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상정 당시 본회의장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할 때 이낙연 의원은 무심한 눈빛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탄핵 프레임을 더 씌워 민주당 적통 후보를 흔들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로 규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확정 판결로 무주 공산이 된 PK 민심 다독이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사로서 이 일을 하기는 어렵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가 추진해온 정책은 올바른 정책입니다. 그런 가덕 신공항의 개항과 메가시티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다른 후보들도 노 전 대통령 탄핵 이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은 탄핵 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지켰다며 적통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저는 의장석을 지켰습니다.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런 공방 자체가 구태 정치라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경선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신사협정까지 제안했지만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가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독자 행보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발언마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위험하다며 입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구행을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번엔 방역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간호사의 그 역할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재인식을 해서 공정한 나라라면 역시 공정한 처우가 보장이 돼야 하고 20% 아래로 떨어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 주 120시간 근로 발언에서부터 대구가 아니었다면 밀란이 일어났다. 박근혜 수사가 송구하다는 발언까지 연일 논란에 휩싸이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틈을 타 경쟁 주자들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정책 구상을 내놓으면서 적폐 수사에 나섰던 윤 전 총장의 달라진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이어가며 추격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통일도 논의하고 핵 문제도 논의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어떤 고통받는 국민들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구설수와 지지율 추이에 경고등을 울리며 입당을 거듭 압박했지만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행보에서 같이 역할을 하기를 저희 당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지나친 압박을 자제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입당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주춤하는 지지율에 경쟁 주자들의 견제까지 혼자 버티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부장원.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거티브가 극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됐습니다. 그것도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던 국회의사당 장면이 이제 소환이 됐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2004년 3월이고요. 여권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제 갈라져 버렸죠. 그때 이낙연, 추미애 두 후보는 갈라져서 새천년 민주당에 가 있었고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당시 모습을 공개했는데 한번 잠깐 그 공격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게 탄핵에 동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진을 올렸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 송영길 이제 지금 현 대표죠. 현 대표 네. 같은 경우는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낙연 이제 지금 현재 후보는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이 사진을 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결국 이낙연 의원은 그 당시의 의원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탄핵에 맞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지 않고 어찌 보면 방관자 입장이 있지 않았느냐. 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본인은 찬성한 적이 없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김남국 네. 의원의 주장은 저 사진만 봐도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난장판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예. 스크럼 짜고 뭐 통과 못 시키게 하려는 사람들과 통과시키게 하려는 사람들이 예. 극명하게 부딪히고 뭐 잘 아시는 유시민 그 당시 의원 같은 경우 막 들려서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낙연 당시 이제 의원의 모습을 보면 예.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양측의 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지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 투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또 뉴스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더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열린우리당은 표결에 반대를 했고 다 나가버렸고 그렇죠. 표결을 갖다가 안 했고 이제 나머지 195명이 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2명이 반대표를 분명히 던졌는데 네. 자 이재명 지사는 사진을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동영상을 아예 예. 직접 좀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판단해 보시죠. 예, 예. 같이 보시죠. 예, 지금 왼쪽 아래쪽에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 보이죠. 스크럼을 짰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밀고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아 뒤로 빠집니다. 예. 일단 빠졌습니다. 예, 슬쩍 예. 돌리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 싸움터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예,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는군요. 저 일단 뭐 의장석을 막는 스크럼에 앉아 있다가 예, 그렇죠. 쓱 돌아서 나오는 것까지 보셨습니다만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해석을 명확하게 반대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화면의 내용만 보면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찬성하는 측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장석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는 그 상황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의장석을 다시 탈환해서 어떻게든지 반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쓱 빠져나오시면서 그냥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셨는지 안 던지셨는지는 본인만 아시는 거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상으로 볼 때 이낙연 당시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는 사람의 입장이 함께하면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하. 근데 왜 이 싸움이 벌어지냐 하면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적통성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이걸 깨려면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이 뭘 그러는지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 지지층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계속 본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고 지난번에 이제 예비 경선에서도 본인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친문 진영에서 일정 부분 이분을 계속 지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친문 진영이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이낙연 후보 쪽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지금 현재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친문 진영의 지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그 이미지가 깨지게 되면,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친문 진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일정 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빠져나간 표가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다른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낙연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쨌든 친문 진영을 끌어안고 가야 대선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재명 그 후보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지지층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친문의 적통이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문제는 사진에 등장한 그 어떤 정황들의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녹음이 또 문제입니다. 셋째 형수와의 심하게 다툰 장면, 그 장면의 이제 녹취가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누가 돌리는 건지 뻔하다라는 얘기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 캠프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또 확산되어 있는 파일을 저희가 굳이 또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서 네거티브로 일반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맨날 이낙연 대표 뒤에 그 얼쩡거리면서 사진에 찍히는 그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다 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불신과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게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공개한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정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최초로 두 번째 지금 그 녹취를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여러 번 이제 출연을 하신 것 같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 채널에 이제 몇 번 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와 그 유튜브 채널 간의 연관성을 계속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몇몇 유튜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 녹취록을 푼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 측은 그 유튜브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뭐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로 간의 공격은 이런 부분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선거에서 어떤 뭐 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이건 비방에 가깝다라고 해서 금지시켰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아니까 법원이 금지시켰던 걸 다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거 선을 긋는 이유가 이게 다시 선관위에 이제 유권 해석을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을 긋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어느 유튜버가 했다고 하면 본인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말이죠. 아무튼 뭐 캠프가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아마 이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 둘이 치열하게 싸울 때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말은 다 맞고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말도 다 맞고 부정적인 말들은 다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양상이 또 빚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요, 이게 사실은 양쪽 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서로 서로 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물론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요, 사실은 민주당 전체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고, 특히 1, 2를 지금 다투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본선에 가서 그러면 이 문제가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이 문제를 본선에 가서 만약 본게임 돼서 여야 대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들 가지고 또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편을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격은 할 수 있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골이 깊어지다 보면 도리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빌미로 될 수 있고, 그것이 민주당 전체 후보에게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뭐 공정해야 되고 공명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고 품격이 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제 뭔가 가까워지니까 더 치열한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추격자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랄까, 아니면 공격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신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서 이제 2강 구도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추격자의 추격을 좀 더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공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반격은 또 다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공격하는 부분을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사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거티브가 점점점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호의적이거나 좀 이렇게 방어해주는 말보다는 이것도 실수하시고 저것도 실수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지적을 하면서 뭔가 빨리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든지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윤 전 총장의 이제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서 이번에 9% 나왔나요? 네, 19%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대표처럼 되려고 합니까? 라고 뭔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당을 압박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야권 후보 중에는 가장 지지율이 높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물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도 야권 전체 후보 중에 가장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에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능한 한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한 명만 뽑아내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대1 구도로 만들어지는, 즉 여야가 1대1 구도가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3의 후보가 그것도 야당 측의 후보라고 하면 2명으로 표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에요.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윤석열 전 총장을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압박으로 들리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저 말도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은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이제 뭔가 흐름도 살짝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고, 국민의힘도 이제 조금 자신 있게 나서면서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고 하면서 때로는 질책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표절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이번에는 전시 기획 이력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가 대표인 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렸던 보석 전시회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자신들이 기획한 전시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왔습니다. 김 씨를 인터뷰한 언론들도 김 씨와 코바나 컨텐츠가 지난 2008년 해당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보도했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 확인 결과 지난 2012년 코바나 컨텐츠의 채용 공고에도 해당 전시가 주요 이력으로 소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측이 코바나 컨텐츠와 전시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김 씨의 얼굴도 코바나 컨텐츠의 존재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당시 까르띠에 소장품전의 포스터입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유명 보석업체 까르띠에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이나 협찬에도 코바나 컨텐츠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미술관 측은 코바나 컨텐츠의 홈페이지나 김 씨 관련 기사에 해당 전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삭제를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은 잠시 삭제했다 다시 올리는 과정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전시를 이력으로 홍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전시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도 언급하며 김 씨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전시 이력마저 남이 한 일을, 그것도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홍보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쌓은 전시 기획자로서의 명성은 거짓 위에 거짓을, 허상 위에 허상을 쌓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의 인생에서 뭐 하나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전시에 관여한 회사를 인수해 이력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회사의 이력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술관 측의 요청으로 이력을 삭제했고 이후 홈페이지도 닫은 상태라며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 인수한 회사의 그 실적도 회사를 인수하면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아마 그거를 실적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뺀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굳이 누구를 속이거나 할 필요가 없고. 앞서 김 씨와 코바나 컨텐츠는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받기도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 검증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인과 장모 관련 논란에 이어 최근 주 120시간 노동, 밀란 등의 발언으로 구설이 잇따르자 윤석열 캠프 측은 이른바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려 본격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희령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변호사 소개 의혹, 이 논란의 당사자인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윤 전 총장에게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사건이 조금 오래전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다면 현직 세무서장이 2012년에 고기 수입하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슬그머니 해외로 도피했다가 또 별일 없이 당연 흐지부지 끝나버린, 처벌 없이 끝나버린 그 사건인데 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전 세무서장이 증언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어떤 내용들을 갖다 얘기했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윤호진 전 서장을 처음 만난 건 작년 12월 31일이었고요. 예. 그날 제가 이분에게 그 2019년 7월 그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던 이 윤석열 씨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 윤호진 전 서장에게 제가 물어봤고 그 과정에서 윤호진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소개로 이남석 변호사,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요. 예.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건 사실이다. 그건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난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윤 전 총장은 내가 아니다. 윤우진의 그 형제인 윤대진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하면서 다시 그걸 또 부인했는데 이 부인한 네. 다음에 다시 윤우진 씨를 만나서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윤우진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랬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기 이제 며칠 전인데 그날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뭐 똑같이 예. 그 당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를 받은 건 뭐 윤석열 씨로부터 소개받은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당일날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한 건 내가 아니고 윤대진 검사장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은 그 입장은 2019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기차게 그 윤석열 씨가 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예. 뭐 추가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더 물을 뭐 필요를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변호사법 위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변호사를 소개를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윤호진 전 세무서장이 또 다른 폭로도 했습니다. 언론인들에게도 금품을 쫙 뿌렸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뭐 금품을 뿌린 뭐 규모 이런 거를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2012년 당시 윤우진 씨의 그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사건의 성격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윤우진 씨가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과 골프비를 대납을 받았고 그걸 그 기자들 그리고 경찰 간부 뭐 검찰 간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골프 치고 하면서 이제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이제 검찰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이분이 뭐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언론계에도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봤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저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뭐 본인은 사실은 검사들하고 사실 뭐 골프 치고 한 거는 사실 숫자가 별로 안 되고 나는 주로 이제 기자들하고 많이 쳤다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동생처럼 뭐 알고 지내는 그 기자들이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고 이 기자들하고 자기가 주로 이제 골프를 쳤는데 어쨌든 그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 어떤 업자들로부터 이 골프비를 대납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도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 기자가 계속 만나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정말 이 얘기에 신빙성 있으려면 뭐 자료들을 갖다 다 제공한다거나 그랬습니까? 네, 뭐 저하고 사이에 무슨 뭐 자료가 주고받고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하고 만나게 된 과정도 작년 10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씨와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윤우진 씨의 이제 뇌물수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이제 재수사가 시작됐던 그 즈음부터 제가 이제 윤우진 씨 측에 만남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좀 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우진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 뉴스타파가 작년 12월경에 그 한 3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 내용을 보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너무나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이제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저에게 먼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고요. 예. 그 한 2-3달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만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이 한 3개월 만에 왔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난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였고요. 예.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윤우진 씨를 이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도 제가 동일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답변을 해줬고 뭐 무슨 그 정식 인터뷰를 하듯이 뭐 서로 이제 자료를 주고받고 뭐 검증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인터뷰는 나름대로 아니었다. 계속 만나서 들은 얘기로는 그 얘기의 흐름은 일관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9년에 청문회를 할 때 그 윤우진 씨하고는 뭐 골프를 좀 치긴 했죠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윤 전 서장이 윤 전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습니까? 윤우진 씨가 그 윤석열 씨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데 횟수가 본인은 딱 한 번밖에 안 친 걸로 기억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한 7, 8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한 후반 그러니까 2006년 7년 정도부터
뭐 윤석열 씨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뭐 또 이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 본인이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윤대진 검사장의 또 친형이니까 뭐 그런 인연으로 가깝게 지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핵심인 것은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이렇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동생이 검사장이기도 하고 주변에 언론사에 아는 사람도 많고 경찰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해서 결국 자기의 수사가 가다가 막혔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흐지부지 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윤 전 서장이나 아니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또 다른 Y씨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윤호진 씨는 지금 진행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주로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골프 접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들한테 했고 그 자기가 골프 접대를 하거나 금품을 전달했던 기자들 16명 명단을 경찰에 냈는데 이거는 뭐 수사하지도 않고 언론에 흘리지도 않더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편파 수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를 검찰에 청구를 하면 검찰은 거의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이 검찰이 어쨌든 경찰의 수사를 계속 막아왔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좀 자유롭게 좀 놔뒀다면 많이 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사실은 윤호진 씨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윤호진 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윤호진 씨는 사실은 2012년에 알려져 있는 이 사건 말고도 하여튼 뭐 국세청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이런 이제 법조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뭐 실체가 드러난 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소문을 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윤호진 씨에게 오랫동안 사실상 뭐 스폰서처럼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면서 뭐 밥값을 내고 술값을 내고 골프비를 대납했다라는 분을 이제 제가 이제 어렵게 만나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증언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윤호진 씨가 그동안 만나고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윤호진 씨 때문에 본인이 불려다니면서 밥값을 내고 이제 골프비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뭐 그동안 세간에 알려져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가 뭐 그 Y씨의 증언으로 일부는 좀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뭐 그 Y씨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결정했고요. 뭐 이 보도는 이제 추가로 계속 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일부는 뭐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 재수사도 지금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해부대 장병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방부는 집단 감염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귀국 직후에 받은 유전자 증폭 PCR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31명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들. 해군 버스에 타고 생활치료센터를 떠나 경남 진해 해군 내 격리시설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해부대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승조원의 90% 확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 달 6일까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 본부, 합참,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0사진 등을 대상으로 하며 파병 준비 과정, 초기 대응의 적절성, 방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승조원 중 경증 환자 3명의 상태가 악화해 입원하면서 입원 환자도 17명으로 늘어나 승조원 상태에 따라 감사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를 시작으로 군의관 2명이 있었고 원격 진료도 가능했는데 최초 감기 증상자에게 격리 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첫 환자 발생 이후 8일 만에 합참의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지휘 명령과 보고 체계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6월에 합참에서도 이를 좀 구체화해서 코로나19 관련 대비 지침이나 유형별 대비 계획, 그리고 해파부대에서 해파병부대 집단 감염 발생 시의 대비 계획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또 문무대왕암 출항 이후 합참이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과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장기 출항 함정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활용 지침을 내렸는데도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 항체 검사 키트만 가져간 이유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0명대, 역대 최다 기록에는 물론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례가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정부는 청해부대와 관계없이 지금은 언제든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해외 유입 급증으로 신규 환자는 역대 최다인 1,842명까지 늘었습니다. 270명 넘는 장병이 확진된 청해부대 사례가 해외 유입에 반영된 겁니다. 지역 발생만 놓고 보면 하루 전보다 200명 남짓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소일 수 있어 정확한 추세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정점은 아니라며 증가세에 무게를 뒀습니다.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으며 하루 1,000명대 환자 발생이 보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도 본격적인 감염 확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뚜렷한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환자마저 계속 늘면서 전체 확진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든가 집단 발생,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이 같은 변수에 따라 환자 규모가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5일까지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증가세로 돌아선 비수도권도 3단계로 일괄 격상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한 뒤 내일 방역 강화 수준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연일 100명 넘게 감염됐고 경남에서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창원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오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200명이 넘게 줄을 서기도 합니다. 창원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0명 가까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도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80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는 이미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였고 인근 양산도 금요일부터 3단계를 적용합니다. 현재 도내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번 휴가는 다음 휴가로 미뤄주시고 당분간 다중이동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최근 매일 최다 확진 환자 수를 갈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확진자 102명이 나온 이후 연이어 세 자릿수 신규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 곳에서 확진이 이어지면서 비상입니다. 확산세가 커지자 부산 해운대구는 오후 6시부터 해수욕장에서 취식과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부산시는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중대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협의 중이고 저희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갖고 지금 심도 깊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도 8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전국 신규 확진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에서 유행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괄 3단계 적용 등 여러 조치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심야 영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술을 팔던 유흥주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손님들을 출입시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 꺼진 복도에 종업원이 오갑니다. 환하게 밝혀진 방 안에는
남성 이용객과 여성 접객원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막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19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손님 5명 등 17명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저희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같은 건물 모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한 뒤에 피난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출입을 하였습니다.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사자, 또 이를 이용한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긴 접객원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또 업주는 영업중지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운영 중단 10일을 행정처분을 내렸고 접객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접객원에 대해서는 10만 원 과태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쓰는 상황. 강력한 처벌에도 아랑곳 없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일부 업주와 이를 찾는 이용객의 엇나간 행태가 방역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열립니다. 원주시가 오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입구에 천막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이른바 콜센터 직원들이 파업과 함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현재와 같은 협력업체 자격이 아니라 공단이 직접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라는 것. 파업이 장기화하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원이 예고됐고 수천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반면 집회가 열리는 원주 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자릿수로 늘어난 상태. 감염 확산 우려에 총리가 직접 집회 중단을 촉구했고 주민들은 집회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원주시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회 하루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집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는 물론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도심 내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YTN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는 3단계인데 집회만 4단계 수준인 지자체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논평을 통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회는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원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만약 집회가 열릴 경우 병력을 투입해 원천 봉쇄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요즘 이런 행정안전부의 안내 문자 받으시죠? 폭염 안전수칙은 물과 그늘 휴식입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십시오. 네, 폭염 안전수칙 물, 그늘 휴식입니다. 건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가 얘기합니다. 31도, 32도는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겁니다. 네, 법과 제도도 뜨거우면 반드시 쉬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가이드를 보면은 지금 정도의 기온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작업 외에는 다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벌금 5천만 원, 징역도 5년형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건설 노동자 1,50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날이 뜨겁다고 작업을 줄이던가요? 그런 거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6%나 되는군요. 혹시 1시간 일하고 10분 쉬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던가요? 예, 4분의 1밖에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은 없어도 물이나 그늘 같은 거는 좀 있겠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장에 씻을 만한 설비가 없습니다. 45%. 건설 현장인데 세면장이 없습니다. 26.3%. 시원한 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16%나 되는군요. 준비된 그늘진 곳에서 쉽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한 법은 도대체 뭘까요? 한번 보시죠. 물, 그늘, 휴식 제공 안 해서 처벌받은 건설사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당신들은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입니다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자,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싼 낙찰 가격에 무조건 공사를 주니까 그것도 불법 다단계로 넘어가고 하도급을 계속 주다 보면은 그럴 만한 건설 현장이 못 되는 거죠. 무리한 공사 강행 시스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끝내라라고 하는데 중간에 엄청나게 뜨겁고 더워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공기를 늘려야 되는데 공기를 늘려주지도 않고 또 공기를 늘렸다 하더라도 나오는 봉급은 맨 처음에 정한 그 짧은 기간의 봉급만 나옵니다. 이건 임금을 보존해 줘야만 됩니다. 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맨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 부실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도 관리감독을 못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5.9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높은 습도,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온 듯 도심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오후 2시, 남산에서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내려다봤습니다. 건물들이 밀집한 용산구 부근은 표면 온도가 50도를 웃돌며 온통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청 옥상에서 광화문 주변 고층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강한 직사광선에 달아오른 건물 외벽은 온도가 무려 57.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찜질방 불가마 수준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아스팔트 온도는 어떨까?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는 도로 위 온도는 무려 73도를 넘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체온과는 4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신발을 신고도 너무 뜨거워 걷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날이 너무 많이 덥고요. 지금 이만큼 걸어왔는데 아래서 열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만 걸었는데도 땀이 많이 나네요. 1년 중 가장 더운 절기 대서가 이름값을 하듯 서울 공식 기온은 35.9도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3년 만에 재현된 열돔 현상에 태풍 열기가 더해졌고 열섬 현상까지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0살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생이 숨진 당일을 목격한 오빠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 운남동 다세대 주택에서 영양결핍과 학대로 숨진 10살 A양. 숨질 당시 A양 몸무게는 15kg 안팎으로 또래 평균보다 10kg 가까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못할 행동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걸 받을게 미안하다. 검찰 조사에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는 3년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밥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폭행당한 A양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부는 2시간 동안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부모에게 검찰 구형량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목격한 1살 위 오빠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딸이 숨지기 직전 따뜻한 물로 씻기고 닦아줬다는 친모 주장과 달리 A양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15차례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평소에도 찬물로 샤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A양을 지난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체벌과 학대를 했는데 그 강도를 보면 훈육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만 8살 A양이 느낀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A양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그동안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92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강원 지역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 나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이 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고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안 괜찮아 도와줘. 힘겨운 심정을 한 장 쪽지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17살 A군. 유족들은 사고 전 아들이 자해 시도를 했고 다른 학생이 교사에게 알렸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20만 명 넘게 동의했고 유족에게는 위로와 함께 해당 학교 졸업생들의 고백과도 같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졸업생은 재학 당시 자신이 썼던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3학년 선배가 4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는데 선생님들은 원래 혼자 있길 좋아하는 아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 대처가 충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기간이라며 사고 소식을 감췄고 이후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영향을 주냐는 설문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기사를 보는 학생의 신문을 빼앗은 일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과거에도 학교는 대학 진학 실적 외에는 학생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학교 측은 A군 사망 직후에도 학교 폭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과거부터 있었던 집단 따돌림 그리고 학교의 오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는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죠. A군 부모는 학교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소방청의 감찰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들어가 장비를 몰래 숨긴 것인데요. 반발한 소방관들이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9시쯤 소방청 감찰 직원들이 전주 덕진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셔터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간 이들은 일선서 직원들 몰래 말벌 보호복 한 벌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아침 신분을 밝히고 보호복을 왜 분실했냐고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당한 감찰일까 도둑일까?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감찰이 아닌 야간 절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출동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장비를 야간 근무자 허락 없이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감찰이 목적이 있다 해도 공문에 적시된 감찰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함정 감찰이란 치졸함을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방청 측은 감찰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해명합니다. 소방서 차고에서 차량이나 물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최근 자주 발생해 일선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 즉 감찰 방법의 하나였단 겁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찰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반감을 가지고 있겠죠. 감찰 방향, 방식을 현실에 그리고 현장에 맞게끔 개정을 할 여지가 있고. 노조는 일단 감찰 지휘권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둑인지 감찰인지 결말은 수사기관의 손에서 판가름 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이 최근 인기인데요. 그런데 식품을 팔면서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과일, 채소가 포함된 음료 제품을 들고 홍보하는 두 남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물건을 파는 방송,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음료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항산화라든지 항암 효과가 또 있는 제품들을 꼭 섭취를 갖추시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확인 결과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과일 음료와 자몽사탕을 팔면서 장 건강을 도와준다거나 배변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엄마 이상하게 흉가가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도라지 차 분말을 물에 타 마시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방송 역시 목 건강을 많이들 이렇게 좀 챙기시고 계시는 상품이죠. 한번 구입해 보셔가지고요. 면역력도 좀 챙겨보시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잘못된 광고였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넉 달 동안 점검한 결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롯데백화점 라이브 등 주요 플랫폼 업체 12곳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가운데 21건이 부당 광고였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채로 중금속 배출이나 천식 예방 등 건강 증진 기능을 홍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판매 업체엔 CJ제일제당, 하림, 티몬 등 이름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거나 문제의 방송들을 삭제 요청한 식약처는 지속해서 부당 광고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턴 플랫폼 업체와 식품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불법 행위 예방 교육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겐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광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경선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네거티브보다 자신이 가진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대권주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참수리님, 마스크까지 끼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쓰럽습니다. 이 정도 폭염 때는 일을 좀 쉬게 해줬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도쿄 현지에 가 있는 취재단 연결해서 도쿄올림픽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9330님, 일본 현지 상황을 보니까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2813님, 도쿄올림픽 내일 개막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기량을 발휘해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여러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의 유언장이 알려지며 감동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열심이었고 리더십도 뛰어났던 청년이 이제는 떠나야겠다며 남긴 유언장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